나는 이병철입니다. 내게 찾아오는 직장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비슷한 표정을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회장님, 월급만 모아서는 도저히 부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주식은 무섭고 뉴스를 보면 3대가 망한다는 말까지 나오니 손을 대기가 겁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젊은 시절에 나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일해서 벌어들이는 돈만으로는 아무리 아껴 써도 자본의 벽을 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일찍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업을 택했고 또 한편으로는 돈이 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평생 고민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식이라는 것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답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오늘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주식을 찬양하는 것도 주식을 저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본질을 보여주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주식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 전혀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닙니다. 공부하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빚을 내서 단기간에 한 방을 노리며 몰려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실제로 한 세대, 두 세대가 함께 무너진 집안을 나는 많이 보았습니다. 가족들이 피땀 흘려 모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확실히 오른다는 종목에 모두 쏟아붓고 주가가 반대로 흘러가자 순식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본 적도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간단합니다. 주식을 회사가 아니라 도박판의 칩으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나는 주식을 통해 가문을 일으키고 회사를 키운 사람들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차트를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회사를 봤고 사람을 봤고 산업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빚이 아닌 자기 돈으로 한순간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바라보며 묵묵히 버텼습니다. 주식이란 도구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그것을 쥔 사람의 머리와 가슴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이 이야기를 직장인 여러분에게 굳이 하고 있는가? 직장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되어 보입니다. 매달 일정한 월급이 들어오고 회사가 어느 정도 버텨주는 한 당장 굶을 걱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정 뒤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든 시간에도 출근길에도 회의 중에도 여러분의 월급은 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이 움직이고 있을 때만 돈이 들어옵니다. 반면 자본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자리에 없어도 심지어 병실에 누워 있어도 공장과 매장과 브랜드와 시스템이 돈을 벌어줍니다. 나는 젊었을 때 이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식은 바로 그 구조에 들어가는 한 줄기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직접 해도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창업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회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평범한 직장인이 자본의 편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회사들의 작은 주인이 되는 것, 즉 주식 투자입니다. 여기까지 듣고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회장님, 저는 숫자도 약하고 경제 뉴스만 봐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 제가 주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당신 실력으로 당장 주식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식을 하기 전에 먼저 주식을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라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경제학자나 증권맨을 위한 고급 이론이 아닙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운 비유로 그러나 평생 써먹을 수 있을 만큼 본질적인 원리만을 담아 설명할 것입니다. 주식이 무엇인지, 회사와 주인의 관계가 무엇인지, 왜 누군가는 주식으로 수억을 벌고 또 누군가는 집을 날리는지, 어디까지가 기회이고 어디서부터가 무모함인지를 차근차근 짚어 나갈 것입니다.
나는 삼성을 키우면서 수많은 숫자를 보았지만 한 번도 숫자만 보고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숫자 뒤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고 시간의 축이 있고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화면에 찍힌 가격은 그 순간 시장에 모인 사람들의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만들어낸 하나의 숫자일 뿐입니다. 그 숫자를 보고 환호하거나 공포에 휘말려 매매를 반복하는 것은 파도만 보고 바다를 건너려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러나 바다 아래에는 조류라는 큰 흐름이 있고 그 위에는 태풍과 계절이라는 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진짜 항해자는 파도에 놀라지 않고 조류와 계절을 읽습니다.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과 주식으로 인생을 망친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파도만 보고 누군가는 바다 전체를 봅니다. 직장인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적어도 무지 때문에 망하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지식과 약간의 용기와 꾸준한 절제가 더해진다면 여러분의 월급이 단순히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을 넘어 자본으로 축적되고 풀어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연봉이 200만 원, 300만 원 더 오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경기 불황이 와도 자녀 세대까지 이어질 든든한 기반을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회사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공부하여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야기는 그래서 선언과도 같습니다. 주식이 무섭다는 막연한 공포 뒤에 숨지 말고 주식으로 한방 치자는 욕심에도 빠지지 말고 인간과 회사와 자본의 관계를 똑바로 이해하겠다는 결심을 먼저 하라는 선언입니다.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만 제대로 이해해도 여러분은 이미 대다수의 무작정 투자자와는 다른 세계에 서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주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회사와 연결되어 있고 왜 종이 조가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업의 조각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한탕이 아니라 공부로 주식을 대하겠다고 마음을 정하는 것, 그 출발선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병철이 여러분에게 건네는 주식 이야기의 첫 장입니다. 이제 나는 주식의 본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말하면서도 정작 이것이 실제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차트의 선을 주식이라고 믿고 누군가는 가격의 등락을 주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평생 사업을 하며 깨달은 것은 분명합니다. 주식은 가격이 아니라 회사 그 자체의 잘게 쪼갠 조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이론을 배워도 결국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고 맙니다. 여러분이 피자 한 판을 떠올려 보십시오. 뜨거운 오븐에서 갓 나온 피자를 8조각, 12조각으로 자른다고 해서 피자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한 조각도 분명히 피자이고 전체의 맛과 재료와 정성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건물, 수많은 직원, 공장과 설비, 브랜드와 기술과 노하우, 심지어 그 회사가 쌓아온 시간과 신뢰까지 이 모든 것을 통째로 하나의 피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피자를 수억, 수십억 조각으로 잘게 나눈 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나는 삼성을 키우면서 항상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이 회사의 한 조각을 누군가에게 판다면 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을 것인가? 주식은 단순히 자금을 모으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꿈을 꾸고 책임을 나누는 동반자를 맞아들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배에 함께 오를 사람을 찾습니다. 함께 위험을 나누고 함께 열매를 나눕시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주주를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대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올라갈 것 같은 종목에 돈을 던지는 일이 아니라 그 회사의 피와 땀과 시간을 함께 짊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점을 자주 잊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초록색, 빨간색으로 깜빡이는 숫자만 바라보면서 그 뒤에 있는 공장, 연구소, 매장, 물류센터, 직원들의 얼굴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마치 피자 사진만 보고 실제로 무슨 재료가 들어갔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주식을 사기 전에 먼저 사람과 회사를 보라고, 그 회사가 무엇을 만들고 누구에게 팔고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하는지 그 철학과 방향을 잊지 못한다면 그 회사의 주식을 살 자격은 아직 없는 것입니다. 다시 피자 가게의 예로 돌아가 봅시다. 어떤 청년이 피자 가게를 차리기 위해 자신의 돈과 주변 사람들의 돈을 모아 10조각으로 나눕니다. 여러분이 그중 한 조각을 샀다면 단지 돈을 넣은 것이 아니라 그 가게의 성공과 실패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가게가 손님들로 붐비고 줄이 길게 서면 여러분의 조각값도 함께 오릅니다. 반대로 위생 문제가 생기거나 경쟁 가게에 밀리면 여러분의 조각값은 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게 문 앞에서 서성이는 손님이 아니라 주방 안에 있는 요리사의 땀과 새벽마다 재료를 납품하는 사람의 수고, 매일 밤 매출과 비용을 계산하는 주인의 고민이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의 공동 책임자입니다. 나는 삼성이라는 피자 가게를 만들며 늘 주주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자본을 맡겼으니 나는 그 자본을 나의 자본보다 더 소중히 다루겠다. 이것이 바로 주식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회사가 나의 돈을 나보다 더 소중히 굴려줄 것이라고 믿는다는 신뢰가 있을 때만 그 회사의 조각을 사야 합니다. 그냥 오를 것 같다는 소문, 방송인의 말 한마디, 인터넷 커뮤니티의 글 하나를 보고 움직이는 것은 주식 투자가 아니라 단순한 투기입니다. 뉴스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는 말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단지 조각 한 개의 가격이 움직였다는 것일 뿐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 조각이 붙어 있는 전체 피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매출이 늘고 있는지, 이익이 개선되고 있는지, 기술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는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지, 빚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경영진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인지, 이런 요소들이 모여 회사의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가 결국 조각 하나의 가격, 즉 주가에 반영됩니다. 주가가 먼저가 아니라 회사가 먼저입니다. 순서를 헷갈리면 평생 시장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인으로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월급으로 꾸준히 사모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큰 돈을 한 번에 넣을 수는 없지만 매달 일정 금액을 모아 자신이 이해하는 회사의 조각을 천천히 모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오늘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들떠서 더 사고 내렸다고 겁먹고 파는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회사, 여러분이 공부해서 선택한 회사라면 일시적인 가격의 흔들림은 그저 파도일 뿐입니다. 그 회사의 피자가 더 맛있어지고 손님이 늘고 지점이 많아지고 있다면 조각의 가치는 언젠가 반드시 따라 올라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주식을 두려워하지 말되 가볍게 보지도 마라. 주식은 돈을 불리는 마술 도구가 아닙니다. 노력 없이 부자가 되게 해주는 비밀 통로도 아닙니다. 그 대신 성실하게 일하는 수많은 기업과 사람들의 성과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제대로 이해하고 건너는 사람은 직장인의 한계를 넘어서 자본의 편에 서게 됩니다. 반대로 통로의 의미도 모른 채 뛰어들었다가 파도에 휩쓸려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도 끝없이 생겨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회사가 왜 굳이 자기 몸을 잘게 잘라 팔면서까지 주식을 발행하는지, 그 과정에서
직장인 투자자가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이미 하고 있지만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도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하는 답에 조금씩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사가 왜 굳이 자기 몸을 잘게 잘라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지 그 이유를 이해해야 주식의 움직임 뒤에 숨은 진짜 동력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 자본을 다루는 일을 해오면서 언제 빚을 쓰고 언제 동업자를 모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경영자의 고민만이 아니라 여러분 같은 직장인 투자자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는지가 그 회사의 체질과 위험, 그리고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과실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피자 가게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피자 가게를 열고 싶은 청년이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가게 임대료, 인테리어, 오븐과 냉장고, 재료비, 초기 인건비까지 모두 합쳐서 1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돈은 5천만 원뿐입니다. 이때 선택지는 크게 둘입니다. 첫째, 은행에서 빚을 내는 것. 둘째, 함께 주인이 되어줄 사람을 찾는 것. 앞에 것은 부채, 뒤에 것은 자본, 곧 주식입니다. 은행에서 빚을 내는 방식은 단순해 보입니다. 서류를 준비해 대출을 받고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매달 갚으면 됩니다. 장사가 잘 되든 못 되든 은행은 약속한 날에 약속한 돈을 요구합니다. 은행은 당신의 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와 상환 능력에 돈을 빌려줄 뿐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장사는 망해도 빚은 남습니다. 청년의 어깨에는 이자와 원금이라는 족쇄만 무겁게 남습니다. 반대로 동업자를 모아 함께 주인이 되는 방식은 다릅니다. 피자 가게의 가치를 1억으로 나누고 이를 10조각으로 쪼개 한 조각을 1천만 원으로 정합니다. 청년은 자기 돈 5천만 원으로 5조각을 갖고 나머지 5조각을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팝니다. 이때 돈을 내는 사람들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장사가 잘 되면 함께 웃고 잘 안 되면 함께 책임집니다. 청년은 은행에 빚을 지지 않습니다. 대신 내 꿈을 믿고 동행해 준 사람들에게 회사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을 발행한다는 것의 가장 기초적인 모습입니다. 나는 삼성을 키우면서 두 개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은행에 돈도 빌렸고 회사의 주식을 발행해 자본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빚은 빠르게 확장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잘못 쓰면 회사를 목졸라 죽이는 올가미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주식 발행은 경영자의 지분을 희석시키지만 실패했을 때 회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빚의 압박은 줄어듭니다. 대신 주주에게 성과를 돌려줘야 한다는 영원한 약속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 자금 조달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면 여러분은 재무제표를 볼 때 이 회사가 얼마나 무리하게 빚을 사용했는지, 얼마나 건강하게 자본을 늘려왔는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피자 가게 청년이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장사가 잘 돼서 1년에 3천만 원의 이익이 남으면 이익의 일부는 이자와 원금을 갚는 데 먼저 쓰여야 합니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는 은행의 눈치를 보며 장사를 해야 합니다. 반면 동업자를 모았다면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재투자하거나 배당의 형태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빚이 없으니 은행의 독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동업자, 곧 주주들의 눈을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맡긴 돈을 제대로 굴리고 있는가? 회사 가치를 잘 키우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평가받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다는 것은 단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장을 함께할 동반자를 모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특히 상장회사, 곧 증권시장에 올라온 회사의 경우 그 동반자는 수십만, 수백만 명에 이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버튼 몇 번 눌러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순간 여러분은 그 거대한 항해선에 아주 작은 선원으로
승선하는 셈입니다. 배가 순풍을 타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지분도 함께 가치가 커지고 폭풍우를 만나 방향을 잃으면 여러분의 지분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배에 오를 것인지부터 제대로 선택하라. 직장인 여러분이 투자자로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간단합니다. 이 회사는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식을 발행했는가? 빚과 자본의 비율은 건강한가? 경영진은 주주를 진심으로 동반자로 여기고 있는가? 만약 한 회사가 이익이 나지도 않는데 무분별하게 주식을 찍어내어 자본금을 늘리고 그 돈으로 진짜 사업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확장이나 단기 이벤트에만 쓰고 있다면 그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것은 만선의 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물이 새는 배에 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반대로 꾸준히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와 주주에게 돌려주는 배당으로 균형 있게 쓰며 빚도 무리하지 않게 관리하는 회사라면 그 회사의 조각을 사는 것은 오랜 항해를 함께할 든든한 배에 오르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가 미래에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경영진이 올바른 방향을 보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월급과 배당을 동시에 받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안에서 일하는 당신 자신은 이미 이 회사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밖에서 떠드는 말만 듣고 엉뚱한 회사의 주식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그것만큼 아이러니한 일도 없습니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를 냉정하게 분석해보고 정말 믿을 수 있다면 그 회사의 작은 주인이 되라. 그것이 직장인이 자본의 편에 서는 가장 첫 번째 연습이다.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이유는 빚 대신 함께 책임질 사람들의 자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지, 그 자본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경영진과 주주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것을 읽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숫자 너머의 주식을 보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발행된 주식이 시장에서 어떻게 가격이 정해지고 왜 어떤 회사의 주식은 사람들로 붐비는 장터가 되고 어떤 회사의 주식은 아무도 찾지 않는 쓰레기가 되는지 그 원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주식의 가격이 아니라 그 가격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심리와 회사의 실체를 함께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 직장인 투자자가 부자가 되는 진짜 출발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식이 어떻게 돈을 벌게도 하고 어떻게 돈을 잃게도 하는지 그 핵심 원리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라고 하면 오르면 돈을 벌고 내리면 돈을 잃는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너무 얕습니다. 왜 오르고 왜 내리는지 그 움직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가격의 소음에 휘둘리며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깨달았습니다. 주식의 가격은 결코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실체와 사람들의 심리가 얽혀 만들어지는 하나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주식시장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1. 회사가 성장할 때 주식이 오르는 이유. 앞서 피자 가게의 예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가게의 가치는 1억 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1천만 원을 내고 10% 지분을 샀다면 여러분의 몫은 1천만 원짜리 조각입니다. 그런데 5년 뒤 피자 가게가 대박이 나서 지점이 늘어나고 매출이 급증하면서 회사 전체의 가치가 3억 원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조각은 얼마일까요? 바로 3천만 원입니다. 처음에 넣은 돈은 1천만 원이었습니다. 5년 뒤 여러분의 조각값은 3천만 원으로 무려 200%의 수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놓칩니다. 주식이 오른 것이 아니라 회사가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그 성장의 그림자를 따라 움직였을 뿐입니다.
나는 삼성을 키우면서 수백만 명의 주주들에게 항상 이 원리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회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더 큰 시장으로 확장하면 자연스럽게 회사 전체의 가치가 커집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결국 주식 한 조각의 가격에 반영됩니다. 이 회사가 흔들리면 주식은 왜 떨어지는가?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피자 가게 근처에 훨씬 더 맛있고 유명한 피자집이 생겼습니다. 손님은 빠져나가고 매출은 줄어들고 가게 평판도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5년 뒤 가게의 가치는 1억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들고 있는 조각은 이제 800만 원의 가치를 가집니다. 처음 1천만 원을 넣었는데 200만 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돈을 잃은 이유는 주식시장이 나빠서가 아니라 회사가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주가 폭락, 시장 붕괴 같은 자극적인 말들이 쏟아지지만 나는 항상 젊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가는 결과일 뿐이다. 원인은 언제나 회사의 실체에 있다. 3주가를 움직이는 두 개의 힘, 실체와 심리.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주가는 회사의 가치와 투자자들의 심리가 합쳐져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1. 회사의 실체, 매출이 증가하는가, 이익이 늘어나는가, 빚이 감당 가능한가, 경쟁력이 유지되는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가. 이런 요소들은 주가에 천천히 그러나 강력하게 반영됩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꾸준히 방향을 결정합니다. 밀, 사람들의 심리, 소문, 기대, 공포, 탐욕, 뉴스, 유튜브, 커뮤니티의 분위기, 이런 요소들은 주가를 단기적으로 요동치게 만듭니다. 파도처럼 빠르고 거칠게 흔들어댑니다. 나는 항상 말합니다. 파도에 휩쓸리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흐름을 읽는 사람은 돈을 번다. 4. 수요와 공급. 주가가 결정되는 가장 단순한 원리. 피자 가게의 조각을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3천만 원까지 낼 수 있어. 아니다. 4천만 원을 줄게. 사고 싶은 사람이 많고 팔고 싶은 사람은 적다면 조각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것이 주가 상승입니다. 반대로 피자 가게가 망해간다는 소문이 돌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서둘러 팔려고 하고 사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주가 하락입니다. 정리하면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고 팔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으면 내려간다. 이 단순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하면 시장은 여러분에게 가혹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당신은 왜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가? 여러분이 주식으로 돈을 버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회사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식으로 돈을 잃는 이유도 단순합니다. 회사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여러분이 공포와 탐욕에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가 좋은데도 일시적인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팔아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가 형편없는데도 소문에 휩쓸려 사들입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주식은 회사를 사고 파는 일이지 가격을 사고 파는 일이 아니다. 이 태도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투자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6. 다음 이야기이고 다음 단계에서는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장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장터에서 주식이 어떻게 빠르게 거래되고 왜 어떤 회사는 사람들로 몰려들고 어떤 회사는 텅 비는지 그 원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주가의 움직임만 보던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시장의 구조와 질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식이 실제로 사고 팔리는 공간, 즉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장터의 원리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이라 하면 무언가 비밀스럽고 전문가들만 드나드는 복잡한 세계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나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모여 거래하는 단순한 장터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해야 비로소 시장의 소음에 속지 않고 그 흐름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1. 왜 주식시장이 필요했는가? 앞에서 우리는 피자 가게를 열고 싶은 청년의 예를 들었습니다. 피자 가게의 지분 10%를 산 민수가 이 지분을 팔고 싶다고 해봅시다.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민수는 직접 발로 뛰며 이렇게 물어다녀야 했습니다. 혹시 피자 가게 지분 살 사람 없습니까? 3천만 원에 팔겠습니다. 이것은 번거롭고 비효율적입니다. 사려는 사람을 찾기 어렵고 가격 흥정도 복잡하고 거래가 성사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인류는 고민했습니다. 이런 조각들을 한 곳에 모아 사고 팔 수 있게 하면 어떨까? 그 고민 끝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증권시장, 즉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래의 공간입니다. 마치 전통시장에서 사람들이 채소와 과일을 사고 팔듯이 주식시장에서는 회사의 조각을 사고 팝니다. 이 주식시장이 생기자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주식시장이 만들어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훨씬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가격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면서 모두가 같은 정보를 보고 거래하게 되었다. 회사들은 더 쉽게 자본을 모을 수 있게 되었고 개인들은 더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주식시장은 회사를 위한 자본 조달의 길을 열어주었고 개인에게는 회사의 주인이 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나는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삼성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자본시장이 열어준 가능성 때문입니다. 만약 시장이 없었다면 우리는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며 돈을 빌리거나 투자자를 설득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에 상장되는 순간 우리는 수십만 명의 투자자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시장과 세계의 시장, 오늘날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바로 장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코스피 코스, 코스닥 코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이 시장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장터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루에도 수십조 원이 오가며 수백만 명이 서로의 기대와 두려움을 주고받습니다. 이 장터에 들어선다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어떤 회사의 미래에 나의 돈을 맡기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4. 상장 회사를 시장에 올린다는 뜻. 피자 가게가 3개의 지점을 열고 지역에서 유명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주인은 더 큰 성장, 즉 전국 확장을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더 큰 꿈을 이루려면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때 주인은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를 시장에 올려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본을 받아보자. 이것이 바로 상장입니다. 상장하는 순간 누구나 그 회사의 조각을 살 수 있고 주인은 훨씬 큰 자본을 모을 수 있고 회사는 더 큰 시장에서 경쟁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주인은 이제 수많은 주주의 감독과 평가를 받게 됩니다. 나는 이 점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삼성이 상장한 후 나는 나의 판단이 수많은 가정의 자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왜 어떤 주식은 사람들이 몰리고 어떤 주식은 텅 비는가? 주식시장은 장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가게는 이유가 있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가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회사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매년 성장한다. 미래 산업의 중심에 서 있다. 기술력, 브랜드, 경쟁력이 탄탄하다. 경영진이 신뢰할 만하다. 부채가 너무 많지 않고 재무 구조가 건강하다. 반대로 텅 비는 회사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매출이 줄고 있다. 이익이 줄고 있다. 산업 자체가 쇠퇴하고 있다. 빚이 너무 많다. 경영진이 신뢰를 잃었다. 회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시장은 정직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회사로 몰리고 나쁜 회사에서는 멀어져 갑니다. 이것이 곧 가격에 반영되고 거래량에 반영됩니다. 6. 여러분이 알아야 할 핵심,
주식시장은 겁낼 곳이 아닙니다. 그저 회사의 조각을 사고 팔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있는 큰 장터일 뿐입니다. 그 장터에 뛰어들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어떤 물건 회사를 사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 장터에 물건이 많다고 모두 사는 것이 아니듯 시장에 종목이 많다고 모두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은 기회를 주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시험을 준다. 7. 다음 이야기 예고.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시장에서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판별하는 법, 즉 매출, 이익, PER, PBR, ROE, 부채 비율 같은 재무 지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깊게 설명하겠습니다. 주식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회사를 구별하는 눈을 기르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차트를 몰라서도 아닙니다.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단 하나, 회사를 숫자로 읽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생 기업을 키우면서 수많은 재무제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숫자를 외우지 않았습니다. 숫자 뒤에 숨어있는 이 회사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생명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눈을 갖게 된다면 시장의 소음에 속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 매출. 회사의 숨소리. 매출은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액입니다. 피자를 한 해 동안 얼마어치 팔았는지, 휴대폰을 몇 대 팔았는지, 서비스로 얼마를 벌었는지, all of this is 매출.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객이 더 많이 찾고 있고 시장에서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출이 1억, 2억, 3억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는 회사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것은 숨이 점점 가빠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삼성전자 매출이 해마다 성장하는 것을 보며 기술력, 브랜드, 세계 시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일 체감했습니다. 매출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2. 이익순위 회사가 실제로 손에 남기는 힘. 매출이 늘어도 이익이 늘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익은 매출에서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기타 비용을 모두 제하고 진짜로 남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 1억, 비용 7천만 원, 남은 이익 3천만 원. 훌륭. 그러나 어떤 회사는 매출 2억, 비용 1억 9천만 원, 남는 이익 1천만 원, 문제가 많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는 파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능력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회사는 비용 구조가 건강하고 경쟁력이 단단하며 시장에서 힘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3. 영업이익률 100을 벌어 20을 남기는가 3을 남기는가. 영업이익률은 회사의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100을 팔아 20을 남기면 20%, 100을 팔아 3을 남기면 3%. 둘 중 어떤 회사가 더 강한 회사일까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같은 산업에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는 브랜드 파워가 있거나 생산 공정이 효율적이거나 고객 충성도가 높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결국 회사가 시장에서 경쟁자보다 우위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4. PER 가격이 비싼가, 싼가를 알려주는 잣대. PER 주가 수익 비율은 현재 이 회사의 가격이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비싼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가치 10억, 1년 이익 1억, PER 10년 벌어야 기업 가치 회복. 반대로 회사 가치 10억, 1년 이익 5천만 원, PER 20년 걸림. PER이 낮으면 싸고 높으면 비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PER이 낮은 이유가 회사가 망해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PER이 높은 이유가 미래 성장이 매우 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PER은 현재 시장이
이 회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보여줄 뿐이며 반드시 다른 지표들과 함께 봐야 합니다. 5. PBR 회사가 가진 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나 평가되는가? PBR은 주가순자산 비율은 회사가 가진 건물, 설비, 재고, 현금 등을 모두 합친 순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회사 순자산 5억, 시장에서 평가하는 회사 가치 10억, PBR 이글 2. 이 말은 가진 것보다 2배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PBR이 1 이하라면 회사가 가진 자산보다 싸게 거래되는 것. 물론 이 역시 함정이 있습니다. 정말 저평가일 수도 있고 회사 체력이 너무 나빠 시장이 외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말합니다. PBR은 회사의 현재 체질을, PER은 시장의 기대를 보여준다. 둘을 동시에 봐야 진짜 그림이 보입니다. 6. ROE 회사를 움직이는 효율의 핵심. ROE 자기 자본이익률은 회사가 주주들의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굴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주주들이 넣어준 돈 1억, 1년 벌어들인 이익 2천만 원, ROE 20%. 이 회사는 주주들의 자본을 매우 잘 쓰는 회사입니다. ROE가 높은 회사는 다음 특징을 가집니다. 경영진이 똑똑하고 사업 모델이 효율적이며 돈이 멈춰 있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으로 순환됩니다. 나는 삼성에서 ROE를 매우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번 돈은 곧 주주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7. 부채 비율, 성장의 칼날, 위험의 칼날. 부채 비율은 회사가 가진 자기 자본 대비 빚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줍니다. 자기 자본 1억, 빚 3억, 부채 비율 300%. 이 회사는 조금만 흔들려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기 자본 1억, 빚 0, 5천만 원, 매우 건강한 구조.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잘 버는 회사보다 망하기 어려운 회사가 더 강한 회사다. 8. 정리. 좋은 회사를 고르는 첫 번째 기준. 여러분이 회사를 볼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회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가? 아니면 버티고만 있는가?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고, 효율성이 높고, 부채가 통제되고, ROE가 높고, PER과 PBR이 합리적이라면 좋은 회사입니다. 반대로 매출이 줄고, 이익이 줄고, 빚만 늘고, 효율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떠난다면 나쁜 회사입니다.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이 숫자들만 읽을 줄 알면 여러분은 이미 90%의 투자자보다 앞서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예고. 다음 단계에서는 좋은 회사인데 비싼 경우, vs 나쁜 회사지만 싼 경우, 그리고 워렌 버핏이 강조한 적당한 가격의 훌륭한 회사 개념을 깊이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은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가를 구별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어려운 문제가 나타납니다. 좋은 회사인데 비싼 경우와 나쁜 회사지만 싼 경우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고 수많은 산업을 지켜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은 단순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휘둘려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번 사람보다 잃은 사람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피자 회사 두 곳을 떠올려 봅시다. A피자와 B피자입니다. A피자는 매출이 해마다 20%씩 성장하고 이익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높고 ROE도 뛰어나며 부채 비율도 안정적입니다. 한마디로 체질이 건강한 회사입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ER과 PBR이 다소 높습니다. 시장이 좋은 회사라는 것을 알아보고 다소 비싼 값을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B피자는 어떻습니까? 매출이 줄어들고 이익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에 밀려 브랜드가 약해지고
부채 비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 회사를 거의 외면한 탓에 PER과 PBR이 매우 낮습니다. 숫자만 보면 싸 보이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은 갈라집니다. 누군가는 싸게 사서 언젠가 회복되면 크게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며 B를 고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조금 비싸더라도 확실히 좋은 회사를 사자고 생각하며 A를 고릅니다. 둘 중 어느 쪽이 정답일까요? 나는 오랜 경험 끝에 그리고 버핏의 생각에 깊이 공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럭저럭인 회사를 싸게 사는 것보다 훌륭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시간은 좋은 회사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회사는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 오더라도 매출과 이익, 기술과 브랜드, 사람과 조직이 뒷받침되면 결국 다시 제 가치를 찾아갑니다. 반대로 나쁜 회사, 방향을 잃은 회사는 아무리 싸 보이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더 싸질 가능성이 큽니다. 싸게 샀다고 위안 삼았지만 그 회사의 실체가 무너지는 속도는 여러분의 인내심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나는 삼성을 키우며 수많은 경쟁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회사는 우리보다 PER이 낮아서 싸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 회사의 제품을 직접 써보고 공장을 둘러보고 재무 구조와 인력을 살펴보면 답은 명확했습니다. 이 회사는 싸서 싼 것이 아니라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싼 것이다. 이런 회사는 주가가 조금 반등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주에게 진정한 부를 안겨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훌륭한 회사, 튼튼한 회사는 당장 PER이 다소 높더라도 5년, 10년 뒤를 보면 지금의 가격이 오히려 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과대평가한 것인지 아직 완전히 평가하지 못한 것인지 그 차이를 읽어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적당한 가격이란 무엇일까요?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애매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과 성장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충분히 보상이 가능한 가격입니다. PER이 다소 높더라도 이익이 빠르게 성장하고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고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며 PER이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PER이 낮아 보이더라도 이익이 줄고 있고 산업 자체가 쇠퇴하고 있다면 지금의 저평가는 계속될 수도 있고 더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함정에 빠집니다. 월급은 한정되어 있고 눈앞에 돈은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싸 보이는 것에 끌립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세일 품목을 찾는 습관처럼 주식시장에서도 PER 5배, PBR 0.5배 같은 숫자를 보면 왠지 득을 보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사업은 마트 물건이 아닙니다. 상한 우유를 반값에 사는 것은 이익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사는 행위는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항상 실패로 끝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한 회사에 맡긴다면 A와 B 중 어느 회사에 맡기겠는가? 여러분의 노후, 여러분 자녀의 미래, 여러분 가족의 안정을 걸고 선택해야 한다면 과연 싸 보이는 회사를 고르겠습니까? 아니면 비싸 보이지만 믿음이 가는 회사를 고르겠습니까?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돈을 어디에 맡길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조직과 시간입니다. 물론 항상 A만이 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투자자는 실제로 어려움에 빠진 회사들 중에서 구조조정과 회복 가능성이 뚜렷한 회사를 골라 싸게 사들여 큰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깊은 분석과 경험, 산업에 대한 통찰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직장인 투자자, 아직 시장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훌륭한 회사를 고르는 법부터 익혀라. 싸구려를 뒤지는 기술은 그 다음 이야기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제로
삼성이라는 회사도 오랜 기간 꾸준히 투자한 주주들에게 가장 큰 보상을 안겨준 것은 단기적인 급등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성장 그 자체였습니다. 훌륭한 회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가치를 증명합니다. 투자자는 그 곁에 오래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회사 vs 나쁜 회사, 비싼 가격 vs 싼 가격이라는 네 가지 축을 놓고 볼 때 직장인 투자자가 지향해야 할 곳은 좋은 회사, 적당한 가격입니다. 나쁜 회사, 싼 가격은 거의 항상 함정이고 나쁜 회사, 비싼 가격은 피해야 할 최악입니다. 좋은 회사, 다소 비싼 가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충분히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준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각 기업을 이 네 칸 중 어디에 넣을지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이미 시장의 절반 이상을 이긴 셈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하거나 한 종목에 몰빵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회사를 쫓아가는 행위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직장인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식으로 부자가 되는 길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이런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식 투자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그리고 왜 수많은 직장인 투자자들이 이 단계에서 무너지는지 그 본질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도 자산을 거의 늘리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월급쟁이 신분으로도 꾸준히 부를 쌓았습니다. 둘의 차이는 지식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원칙을 지켰는가? 감정에 흔들렸는가? 그 차이였습니다. 주식시장은 복잡해 보이지만 망하는 데는 이유가 단순하고 부자가 되는 데는 원칙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그 원칙 중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순간 당신의 게임은 끝난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빚이 어떤 힘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빚은 회사를 빠르게 확장하게도 하지만 잘못 쓰면 회사를 파산으로 몰고 갑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말합니다. 확실히 오를 것 같아서 대출받아 깡패처럼 넣었습니다. 이 주식만큼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해서 신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은 미래를 가정하고 투자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100% 확실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이렇게 말했습니다. 빚을 쓰는 순간 당신은 투자자가 아니라 도박꾼이 된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신용을 끌어다 주식에 넣는 사람들은 단 한 번의 시장 조정에도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주식의 일시적 하락이 인생의 파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나온 이유입니다. 이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크게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회사를 발견하면 흥분합니다. 이 회사는 무조건 간다. 이 종목만은 절대 안 망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대기업, 삼성, 소니, 모토로라, GM, 노키아, 야후, 그 누구도 처음부터 영원히 살아남는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강해 보이는 기업도 기술, 변화, 규제, 사고, 경쟁자, 시장 변화 때문에 갑자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절대 안전한 종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직장인들에게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회사 한 곳에 인생을 걸지 마라. 당신의 월급도 이미 한 회사에 묶여 있다. 직장인은 이미 자신이 다니는 회사라는 단일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주식 투자는 반드시 분산되어야 합니다. 피자 한 판이 아무리 맛있어도 언제 식중독이 나거나 경쟁 피자집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게의 조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회사에 주식을 사는 것은 무지의 투기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에는 단 한 푼도 넣지 않는다.
나는 평생 완전히 같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직장인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름, 어떻게 돈을 버는지도 모름, 기술을 이해하지 못함, 산업의 미래도 모름. 그런데도 왜 삽니까? 유튜버가 좋다고 해서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나서 뉴스 제목이 자극적이라서 이것은 투자자가 아니라 길거리의 소문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설명할 수 없는 기업은 당신의 돈도 지켜주지 못한다. 4. 단기 가격 변동에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것이 가장 큰 적이다. 주가가 잠시만 떨어져도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팔아버립니다.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탐욕에 취해 더 사들입니다. 감정은 투자자의 가장 큰 적입니다. 공포는 좋은 회사를 헐값에 팔게 하고 탐욕은 나쁜 회사를 비싼 값에 사게 합니다. 나는 항상 말합니다. 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다면 남들이 두려워할 때 침착함을 지키고 남들이 흥분할 때 냉정을 지켜라. 사람들이 공포에 매도할 때야말로 그 회사가 괜찮다면 오히려 기회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며 사들일 때는 이미 가격에 기대가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5단기 차익을 노리는 것은 직장인의 인생과 맞지 않는다. 직장인은 본업이 있습니다. 시장에 매달릴 시간도 없고 급등락을 잡을 기술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입니다. 잠깐만 보고 팔면 될 것 같아서 단타로 몇 번만 먹으면 되겠지. 그러나 직장인은 회의 중에도 근무 중에도 갑작스러운 뉴스와 변동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단타는 시간과 체력이 있는 사람의 게임이지 직장인의 게임이 아닙니다. 직장인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훌륭한 회사를 적정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입니다. 6. 정리하지 말아야 할 일 6가지. 빚으로 투자하지 마라.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라. 이해하지 못하는 회사를 사지 마라. 소문 감정 가격에 흔들리지 마라. 단타로 부자가 되려 하지 마라. 시장 소음에 휘둘리지 마라. 이 6가지 금지만 지켜도 여러분은 시장의 대다수 투자자보다 앞서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예고. 다음 단계에서는 직장인이 실천해야 할 올바른 투자 원칙, 즉 분산 투자, 장기 보유, 감정 통제, 학습 루틴, 돈이 일하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법을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직장인이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부를 쌓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 즉 올바른 투자 방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술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원칙 없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원칙 없는 투자는 바람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반대로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사람은 굳이 남들보다 빨리 달리지 않아도 결국 더 멀리 갑니다. 나는 기업을 평생 운영하며 이 원리를 몸으로 배웠고 실제로 수많은 직원과 투자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원칙 없는 성공은 없다. 오늘은 직장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올바른 투자 원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라. 투자 기반의 가장 첫 번째 규율. 나는 직장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는 남는 돈으로 하는 것이지 필요한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월세, 대출, 생활비, 보험료 등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돈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 돈을 잃으면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투자는 당신의 삶을 더 안정되게 만들기 위한 것이지 당신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면 2가지 큰 이점이 생깁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공포에 휩쓸리지 않는다. 가격이 떨어져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여유 자금은 투자자의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이 여러 회사에 나누어 투자하라 한 곳의 실패가 인생이 되지 않게 직장인은 이미 하나의 회사에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어려워지면 당신의 월급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주식까지 한 종목에 몰아넣는다면 당신의 경제적 운명은 단 하나의 회사에 모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당신의 월급은 한 회사에서 오지만 자산은 여러 회사에서 오게 하라.
피자 회사 하나에만 조각을 사지 말고 치킨 회사, 음료 회사, IT 회사 등 서로 다른 산업에 분산하라. 이것이 직장인의 리스크를 가장 크게 줄여줍니다. 3. 장기 투자하라. 시간은 훌륭한 회사를 편들어준다. 직장인이 단타로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장에 붙어있을 여유도 없고 급등락을 잡는 전문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 투자는 다릅니다. 좋은 회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매출이 늘고 이익이 증가하고 시장 점유율이 커지고 기술력이 쌓이고 브랜드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를 통해 주가는 기업의 성장 속도보다 늦게 그러나 확실하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회사를 함께 키워가는 것이다. 장기 투자자는 기업이 성장하는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4. 자동화된 투자 습관을 만들어라. 꾸준함이 이긴다. 직장인은 바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자동 꾸준함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일정한 날짜에 사고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규칙대로 실행하는 것. 이 방식이 왜 강력한가? 시장에 흔들리지 않는 기계적인 꾸준함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감정이 흔들릴 때도 시스템은 흔들리지 않는다. 자동이체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면 가격이 낮을 때는 많이 사고 가격이 높을 때는 적게 사는 평균 단가, 안정화 효과까지 자연스럽게 얻게 됩니다. 5. 감정에서 벗어나라. 공포와 탐욕은 가장 큰 적이다.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정입니다. 오르면 탐욕, 내리면 공포. 하지만 기업은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업은 매출, 기술, 전략, 시장 구조 등 현실에 의해 움직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나는 직장인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주가가 아니라 회사를 보라. 뉴스가 아니라 숫자를 보라. 소문이 아니라 원칙을 보라. 감정을 이기는 자만이 시장을 이깁니다. 6. 계속 공부하라.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고의 리스크 관리. 주식은 단순해 보이지만 경영, 경제, 기술, 사회 변화가 모두 얽혀있는 복잡한 세계입니다. 산업이 어떻게 변하는지, 기술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기업이 어떤 전략을 쓰는지 이런 큰 흐름을 이해할 때 비로소 주식은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업의 조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평생 공부했습니다. 삼성을 키우는 동안에도 세계 어디에 어떤 기술이 등장하는지 밤새 자료를 읽고 사람들을 만나고 현장을 살폈습니다. 투자자에게도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부하지 않는 투자자는 절대 오래 살아남지 못합니다. 정리, 직장인이 따라야 할 6가지, 올바른 원칙,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라, 여러 회사에 나누어 투자하라, 훌륭한 회사를 오래 보유하라, 자동화된 습관을 만들어 꾸준히 투자하라,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여라, 공부를 멈추지 마라. 이 6가지가 지켜지면 굳이 천재가 아니어도 시간은 여러분의 편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 예고, 다음 단계에서는 이 모든 원칙을 관통하는 결론, 즉 직장인이 왜 주식을 통해 현실적인 부의 사다리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주식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진실이 아니며 오히려 지혜롭게 사용하면 3대를 살리는 도구가 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주식이 무엇인지, 회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파국을 맞는지, 그리고 직장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어 직장인이 왜 주식을 통해 현실적인 부의 사다리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주식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절반의 진실에 불과한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봤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는 월급쟁이로 출발했지만 주식 투자를 통해 자산을 크게 늘렸고
어떤 이는 무모한 행동으로 인해 삶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둘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태도와 원칙의 차이였습니다. 1. 직장인이 부자가 되기 어려운 구조, 그리고 주식이 열어주는 출구. 직장인의 월급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지만 그 금액이 갑자기 2배, 3배로 뛰지는 않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오히려 실질 소득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주식은 다릅니다. 당신이 일할 때도, 잠을 잘 때도, 휴일에도 회사들은 쉬지 않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회사의 조각을 소유함으로써 그 성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부자가 되려면 필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 일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것. 주식은 그 구조를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창업처럼 위험할 필요도 없고 부동산처럼 초기 자본이 크지도 않습니다. 단지 올바른 회사를 고르고 시간을 웨이팜으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2. 주식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 나는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주식 때문이 아닙니다. 빚으로 투자했기 때문이고, 몰빵했기 때문이고, 이해하지 못한 회사를 샀기 때문이고, 감정으로 움직였기 때문이고, 원칙 없이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주식이 사람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태도와 무지가 사람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주식으로 3대를 일군 가문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합니다. 여유돈으로 훌륭한 회사를 이해할 수 있는 가격에 사서 길게 보유했을 뿐입니다. 주식은 도박이 아닙니다. 주식은 기업의 조각을 사는 행위이며 그 기업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직장인이 따라야 할 마지막 원칙 시장이 아닌 회사를 보라. 나는 주식시장의 변동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는 시장이 아니라 회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회사는 가격이 떨어질 때가 기회이고, 나쁜 회사는 가격이 아무리 낮아도 위험하며, 훌륭한 회사는 시간이 지나며 스스로 가치를 증명합니다. 직장인에게 가장 위험한 행동은 뉴스와 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가치를 보지 않고 가격만 보면 평생 시장의 파도에 휘둘릴 뿐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기업의 숨소리를 들어라. 기업은 매출, 이익, 배당, 기술, 구조, 전략으로 말합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부자가 됩니다. 사부를 만드는 구조는 단순하다. 직장인이 따라야 할 구조는 정말 단순합니다. 여유 자금으로 투자한다. 훌륭한 회사를 고른다. 여러 회사에 나누어 담는다. 정해진 규칙대로 꾸준히 산다. 가격에 흔들리지 않는다. 10년 이상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갖는다. 이것만 실천하면 평범한 직장인도 충분히 시간의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기업을 하며 수없이 보았습니다. 성장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지만 꾸준한 성장은 반드시 보상합니다. 직장인이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 직장인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꾸준함은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도, 경제가 불안할 때도, 뉴스가 시끄러울 때도 직장인의 월급은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월급이 여러분에게 저점에서 꾸준히 매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투자 전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좋은 회사를 꾸준히 사고 오래 들고 있는 것. 나는 평생 기업을 성장시키며 이것이 진리임을 확인했습니다. 6. 마지막 조언. 당신의 돈을 존중하라. 여러분은 노동으로 돈을 벌고 그 돈은 여러분의 시간과 땀이 응축된 결과물입니다. 그 소중한 돈을 아무 회사에, 아무 소문에, 아무 가격에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돈을 존중하는 순간 당신의 돈도 당신을 지켜줍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식을 무서워하지 말고 가볍게 보지도 마라. 주식을 이해하면 주식은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다.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가 여러분이 돈을 다루는 태도와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이병철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조언이다.